다투지 않아야 화를 피한다. 남들과 다투지 않은 고로 천하에 그와 싸우려는 자가 없다. 도덕경 66장. 노자는 사람이 사심을 품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고 무엇을 하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이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만약 혼자서 온 나라의 사람들과 나라를 두고 다투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하를 놓고 다투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질 것이다. 노자는 천하에 가장 다투지 않는 존재로 물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덕행을 지녔다. 물은 세상 만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줄 뿐 만물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물은 세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일하면서도 언제나 우위에 서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물은 영원히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노자는 물을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다툴 자가 없으며 너그러운 포용력을 미덕으로 이루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 두고 상응하는 대구를 지어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오로지 물만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산만이 자만하지 않고 하늘과 높이를 겨룰만 하다. 우리에게 손자병법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에는 무릇 군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손자는 최고로 이상적인 병법은 물과 같은 방식이라고 여겼다. 물은 그 속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으며 정형화된 형상이 없이 담는 용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손자는 물을 병법에 대입하여 전쟁을 치를 때도 물의 정신을 배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과 같이 고정된 형상이 없으면 전투에서도 고정불변의 태세가 있을 수 없다. 적군의 형세를 살펴 자유자재로 전략을 바꾼다면 승기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장수는 먼저 전략의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틀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상황의 변화를 보고 재빠르게 아군의 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탄력적이고 다변적인 전술은 적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동시에 아군의 역량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순한 성질을 띠고 있지만 소용돌이나 급류를 이루면 거대한 암석도 거친 나무 둥치도 아주 손쉽게 해치워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바둑 고수인 다카가와 슈가쿠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는 기전에서도 물이 흘러가듯 자유롭고 쉬운 대국을 펼쳐서 상대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고요한 파도가 덮쳐온 듯 일시에 그 힘을 발휘했고 순식간에 상대의 공세를 무너뜨렸다. 싸우지 않으므로 천하에 싸울 상대가 없다는 이치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엇과도 싸우고 다투지 않는 것은 결국 크게 이루기 위해 먼저 무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엄연히 무의가 아닌 유의이며 무의를 통해 먼 훗날 이루게 될 무언가를 미리 내다본 생활 속의 철학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평탄한 길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시대의 추세를 따르고
민심을 따르고 자기 본연의 성질을 따르면 절대로 상황에 휘둘려 허둥대지 않는다. 마치 대자연에 몸을 완전히 맡긴 원시인처럼 하늘과 운명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보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주동적이고 낙관적이며 자발적으로 운명의 뱃머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법녀의 일화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의 책사로 박학다식하고 병법에 정통하여 손자 장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혁혁한 공을 올린 또 다른 책사 문종과 법녀는 구천을 천하의 패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과 구천은 20년의 노력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켜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내고 폐업을 달성했다. 구천이 중원을 손에 넣은 후 법녀와 문종은 관직을 하사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녀는 대장군의 직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녀는 자신이 대장군이 되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며 큰 권세를 도리어 재앙으로 여겼다. 게다가 법녀는 구천의 사람됨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관직을 마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이랴편주에 몸을 의지해 구천의 곁을 떠난다. 배는 삼강과 오호를 지나 제나라에 닿았고 법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지내며 월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법녀가 떠나기 전에 문종에게 남긴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문종 역시 구천의 곁을 떠나기를 권하는 내용이었다.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이라도 거두어드리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 법입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뾰족하니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어도 함께 안락하지는 못할 관상입니다. 공도어서 구천의 곁을 떠나시지요. 문종은 한동안 병을 핑계로 아침 조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법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월왕은 문종에게 보검을 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오나라를 정벌한 계책을 4가지 알려주었지. 그 중에서 3가지를 내가 썼으니 그대가 마지막 계책이 쓸모가 있을지를 돌아가신 선왕과 함께 한번 시험해보게나. 문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회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제나라에 도착하여 이름을 치이자피로 고치고 해변가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 법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명하고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승상이 되기를 권했다. 하지만 법녀는 여전히 관직을 사양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몰래 제나라를 떠나 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도 땅은 천하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린 곳이라 무역의 중심지였고 법녀는 여기에서도 무역을 하여 적지 않은 이문을 남겼다. 그래서 제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이 100만금으로 불어났다. 법녀는 그렇게 19년간 장사를 하면서 총 3번이나 천금을 벌어들였고 그 모든 재산을 3번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나누어 주었고 3번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법녀와 문종은 똑같이 구천의 공신이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렸다. 한 사람은 천하의 거부가 되어 계속해서 그 명성을 떨치며 거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토사구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법녀는 다투지 않는 것이야말로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이치를 잘 알아 고관대작의 녹봉을 탐하지 않았고 문종은 부귀영화를 버리기가 아까워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부쟁정신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를 나서지 않고 한자를 물러선다는 노자의 지략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보전하게 만드는 적절한 처방이다. 싸우지 않아 천하에 그에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보 후퇴함으로써 이보를 나아가고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생존의 철학이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아 발달과 정신 건강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노자가 말하는 부쟁이란 각자의 장단점, 지위의 고하, 논리의 옳고 그름 등 현대 사회에서 겪는 모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수양이 깊고 신중한 사람은 타인과 함부로 잘났고 못났는지를 겨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점을 내면의 인격을 더욱 함양하는 재료로 삼을 뿐 이를 내세워 남에게 옹졸하게 굴거나 따지고 들지 않는다. 송나라의 재상 부필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고 알려주자 부필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일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한단 말이오? 부필은 또 말했다. 아마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필을 욕한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다. 스스로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강한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초월하고 압도한다는 뜻이다. 싸움을 피하라고 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거나 부당하게 굴욕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과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땅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적정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긍의부쟁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일종의 처세 태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과 대치할 만한 지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 능력도 없이 자존심만 높이며 사람들과 다툰다면 긍지와 자부심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비겁하고 무능한 싸움꾼 소리밖에는 듣지 못한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가질 수가 있다. 탐하지 않아야 명성이 따라오고 넘보지 않아야 이익이 나에게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진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보전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화를 입지 않는 길이니 쓸데없이 타인과 장단을 논하지 말고 고하를 다투지 말며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다투지 않아야 화를 피한다. 남들과 다투지 않은 고로 천하에 그와 싸우려는 자가 없다. 도덕경 66장. 노자는 사람이 사심을 품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고 무엇을 하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이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만약 혼자서 온 나라의 사람들과 나라를 두고 다투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하를 놓고 다투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질 것이다. 노자는 천하에 가장 다투지 않는 존재로 물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덕행을 지녔다. 물은 세상 만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줄 뿐 만물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물은 세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일하면서도 언제나 우위에 서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물은 영원히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노자는 물을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다툴 자가 없으며 너그러운 포용력을 미덕으로 이루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 두고 상응하는 대구를 지어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오로지 물만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산만이 자만하지 않고 하늘과 높이를 겨룰만 하다. 우리에게 손자병법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에는 무릇 군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손자는 최고로 이상적인 병법은 물과 같은 방식이라고 여겼다. 물은 그 속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으며 정형화된 형상이 없이 담는 용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손자는 물을 병법에 대입하여 전쟁을 치를 때도 물의 정신을 배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과 같이 고정된 형상이 없으면 전투에서도 고정불변의 태세가 있을 수 없다. 적군의 형세를 살펴 자유자재로 전략을 바꾼다면 승기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장수는 먼저 전략의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상황의 변화를 보고 재빠르게 아군의 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탄력적이고 다변적인 전술은 적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동시에 아군의 역량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순한 성질을 띠고 있지만 소용돌이나 급류를 이루면 거대한 암석도 거친 나무 둥치도 아주 손쉽게 해치워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바둑 고수인 다카가와 슈가쿠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는 기전에서도 물이 흘러가듯 자유롭고 쉬운 대국을 펼쳐서 상대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고요한 파도가 덮쳐온 듯 일시에 그 힘을 발휘했고 순식간에 상대의 공세를 무너뜨렸다. 싸우지 않으므로 천하에 싸울 상대가 없다는 이치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엇과도 싸우고 다투지 않는 것은 결국 크게 이루기 위해 먼저 무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엄연히 무의가 아닌 유의이며 무의를 통해 먼 훗날 이루게 될 무언가를 미리 내다본 생활 속의 철학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평탄한 길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시대의 추세를 따르고 민심을 따르고 자기 본연의 성질을 따르면 절대로 상황에 휘둘려 허둥대지 않는다. 마치 대자연에 몸을 완전히 맡긴 원시인처럼 하늘과 운명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보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주동적이고 낙관적이며 자발적으로 운명의 뱃머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법녀의 일화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의 책사로 박학다식하고 병법에 정통하여 손자 장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혁혁한 공을 올린 또 다른 책사 문종과 법녀는 구천을 천하의 패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과 구천은 20년의 노력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켜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내고 폐업을 달성했다. 구천이 중원을 손에 넣은 후 법녀와 문종은 관직을 하사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녀는 대장군의 직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녀는 자신이 대장군이 되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며 큰 권세를 도리어 재앙으로 여겼다.
게다가 법녀는 구천의 사람됨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관직을 마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이력편주에 몸을 의지해 구천의 곁을 떠난다. 배는 삼강과 오호를 지나 제나라에 닿았고 법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지내며 월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법녀가 떠나기 전에 문종에게 남긴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문종 역시 구천의 곁을 떠나기를 권하는 내용이었다.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이라도 거두어드리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 법입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뾰족하니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어도 함께 안락하지는 못할 관상입니다. 공도어서 구천의 곁을 떠나시지요. 문종은 한동안 병을 핑계로 아침 조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법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월왕은 문종에게 보검을 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오나라를 정벌한 계책을 4가지 알려주었지. 그 중에서 3가지를 내가 썼으니 그대가 마지막 계책이 쓸모가 있을지를 돌아가신 선왕과 함께 한번 시험해보게나. 문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회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제나라에 도착하여 이름을 치이자피로 고치고 해변가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 법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명하고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승상이 되기를 권했다. 하지만 법녀는 여전히 관직을 사양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몰래 제나라를 떠나 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도 땅은 천하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린 곳이라 무역의 중심지였고 법녀는 여기에서도 무역을 하여 적지 않은 이문을 남겼다. 그래서 제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이 100만금으로 불어났다. 법녀는 그렇게 19년간 장사를 하면서 총 3번이나 천금을 벌어들였고 그 모든 재산을 3번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나누어 주었고 3번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법녀와 문종은 똑같이 구천의 공신이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렸다. 한 사람은 천하의 거부가 되어 계속해서 그 명성을 떨치며 거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토사구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법녀는 다투지 않는 것이야말로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이치를 잘 알아 고관대작의 녹봉을 탐하지 않았고 문종은 부귀영화를 버리기가 아까워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부쟁정신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를 나서지 않고 한자를 물러선다는 노자의 지략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보전하게 만드는 적절한 처방이다. 싸우지 않아 천하에 그에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보 후퇴함으로써 이보를 나아가고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생존의 철학이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아 발달과 정신 건강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노자가 말하는 부쟁이란 각자의 장단점, 지위의 고하, 논리의 옳고 그름 등 현대사회에서 겪는 모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수양이 깊고 신중한 사람은 타인과 함부로 잘났고 못났는지를 겨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점을 내면의 인격을 더욱 함양하는 재료로 삼을 뿐 이를 내세워 남에게 옹졸하게 굴거나 따지고 들지 않는다. 송나라의 재상 부필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고 알려주자 부필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일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한단 말이오? 부필은 또 말했다. 아마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피를 욕한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다. 스스로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강한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초월하고 압도한다는 뜻이다. 싸움을 피하라고 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거나 부당하게 굴욕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과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땅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적정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긍의부쟁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일종의 처세 태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과 대치할 만한 지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 능력도 없이 자존심만 높이며 사람들과 다툰다면 긍지와 자부심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비겁하고 무능한 싸움꾼 소리밖에는 듣지 못한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가질 수가 있다. 탐하지 않아야 명성이 따라오고 넘보지 않아야 이익이 나에게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진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보전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화를 입지 않는 길이니 쓸데없이 타인과 장단을 논하지 말고 고화를 다투지 말며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